엔화 약세가 쉽게 해결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을 잡기는 쉽지 않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라인 야후에서 뭐 710만 건의 개인 정보가 나가서 4년 동안 이어졌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게 없어요. 새로운 산업들이 막 나오던 시기에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조현승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좀 더워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더위가 네, 좀 훨씬 지나가서. 좋아졌어요. 네. 자, 일본 경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요? 네. 엔화 약세가 해결이 안 되네요. 일본 정부도 나서고 미국 정부까지 도와주겠다는데도. 네, 얼마 전에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별무신통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이 금리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이런 네.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를 줄이고 뭐 통화량을 흡수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러면서 돈은 또 많이 풀어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이러면서. 그래서 돈은 네. 많이 풀면서 금리는 또 올린다. 네, 근데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뭐 잔뜩 올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미국하고의 격차는 큰 상태에서 네. 재정을 어느 정도로 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쓰는데 대표적으로 AI하고 반도체 전략 분야에 2040년까지 370조 엔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랬고요. 어허. 또 하나는 이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의 8%에서 이걸 1%로 무려 7%를 인하를 하거든요. 아, 세금을 인하합니까? 예, 거기다가 8%에서 1%면 안 받는다는 소리네, 거의. 실제로 안 받는 게 여기다가 1%의 지원금을 줘요. 또 세금 지원금, 식료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품 소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5조 엔 정도, 그러니까 한 44조 원 정도죠. 여기에 이만큼의 또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계속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죠? 세금은 덜 걷고 쓰는 건 더 많이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뭐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국채 발행한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얼마 전에 뭐 미일 공동 개입으로 연말까지 한 조금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150엔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본 내에서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스미토모 은행이나 아니면은 니코 증권 이런 데서는 단기적으로 그게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저렇게 돈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을 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일본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그게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가 됩니다. 특히 일본은행. 그 일본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뭐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럼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 그걸 다 인수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수를 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본 걸로 보니까 한 일본 내에서 흡수되는 게 90%를 조금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추가 국채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 국채 금리를.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은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걷어서 이자 비용으로 계속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의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잔뜩 걷었다가 또 국채 발행하고 또 잔뜩 걷어가지고 또 국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세수가 아니라 그 지출을 줄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여기다가 방위비 부담까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이 근본적인 추세가 바뀌기 전에는 이 엔화 약세가 쉽게 해결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의 새로운 산업들은 좀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도 더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반도체 특수라는 게 과연 몇 년을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냈고 거기서 추가 세수도 많이 나오고 과거에 비해서 세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모멘텀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완전히 뭐 몰락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일본도 자체적으로 뭐 소부장 산업, 그러니까 부품이나 소재, 장비 이런 쪽은 여전히 강하고 일본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동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쭉 봤을 때 뭐 여전히 일본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많지만 그거는 그냥 기존에 깔려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추가되는 그 부담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추가 지출 부담.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과연 타개하기가 쉽지가 지금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조금. 그 일본의 이런 신산업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디지털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요거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가 어떻게 보면 피크였죠. 뭐 그때는 뭐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막 넘쳐나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든가 뭐 그런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인데 그때에서 이제 뭐 미국의 견제도 있었죠. 그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뭐 환율을 엄청나게 평가 절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뭐 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자산업의 가전산업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한테 이제 뺏기게 되죠. 가격 경쟁력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일본 정부에서 거시경제 운영을 잘 못하면서 오히려 버블을 잔뜩 키울 때는 금리를 낮게 하다가 버블이 꺼지는 순간엔 또 금리를 높이고 막 그 긴축 재정을 하면서 이 타이밍을 못 맞췄군요. 타이밍을 못 맞췄다 이런 분석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30년 장기 불황으로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시기에 일본이 새로운 산업들이 막 나타나고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으로 가는 시기에 뭐 혁명이란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들이 막 나오던 시기에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기업 문화도 안 바뀌고 기업에서도 그전에 늘 하던 식으로 가는 거고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딱 막히면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아, 유럽도 그랬습니까? 유럽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잘 못 나왔죠. 그런 기억이 나요. 삼성전자가 보르도 TV니 뭐 이런 디지털 TV 갖고 나오는데 일본은 여전히 브라운관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보면은 소니 같은 기업에서 광학이라든지 뭐 카메라 뭐 최고가품은 여전히 일본 거에 좋았는데. 최고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보급형에서 밀리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중에 제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자제품은 일본 게 최고였어요. 80년대, 90년대 갈 때 뭐 전기밥솥, 코끼리 밥솥. 기억하시죠? 일본 갔다 오는 사람 다 하나씩 들고 오고. 그다음에 아이와 워크맨. 이거 아주 그 당시에 최고였죠. 그 내셔널이라는 워크맨. 그 회사 있었고요. 그 모든 게 다 일본계 그 당시에 뭐 파나소닉 TV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본계 그 전 세계를 주름을 잡다시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일본이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가 항상 늦어요. 기업 문화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너무 꼼꼼해서 그럴까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인 정신으로 소부장 산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그 과거에 자기네가 쭉 치고 올라갔던 방식을 변환을 못 시킨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데 과거의 유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이 물론 원래 보수적인 나라긴 합니다. 과거부터 뭐 자연재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일본이 뭐 늘 그랬냐
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60년대 뭐 이럴 때 보면 서구문 그 어떤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독일의 뭐 기계 산업을 일본이 추월하는 과정, 뭐 이런 전자제어 장치를 넣으면서 독일을 추월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일본이 항상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건 아닌데 자기네가 세계 최고가 되는 됐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순간에 네. 꼭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방식에 머무르고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한 거죠. 거기에 취해 버렸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골든 에이지의 유산이다, 황금 시기의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도 약간 그런 데에 빠지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실패한 게 가장 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AI 트렌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일본도 지금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IT 산업 자체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포털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체 포털도 있고 IT 서비스 같은 경우 좀 얼리 어답터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죠. 근데 일본은 좀 그런 면에서는 그 속도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예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본적인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상업화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해나가는 데서는 굉장히 더디죠. 그래서 AI가 자꾸 들어오고 이러면서도 그쪽에서 일본이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는 일본은 기존에 잘하던 소부장 쪽에서의 더 특화를 하는 약간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거 옛날에 하던 거 계속 더 치밀하게 하는 거. 물론 이제 기업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에서 왜 아지노모토라는 기업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미원. 예. 미원. 예. 근데 거기가 그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은 반도체 그 소재 중에서 어떤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요. 아지노모토가 그걸 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지노모토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일본의 소부장 대표적인 기업 쭉 하는데 아지노모토가 있길래 설마 이게 그 기업일까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미원 구루타민산 나트륨인가 그거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화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소재 쪽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죠. 근데 일본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최종 생산물은 그렇게 강하진 않죠. 네. 지금 키옥시아나 이런 게 있지만 삼성,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뒤처져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장비를 보면은 검사 장비부터 시작해서 소재, 포토레지스트도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일본이 수출을 딱 막는 순간에 다른 나라 그 설비가 멈추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일본이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추락하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고 굉장히 탄탄한 거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는데 그거를 주도해 가는 그런 힘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쓸라나 몰라요? 쓰기는 쓰겠지만 다른 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게 요번에도 그 라인 야후에서 710만 건의 개인 정보가 나가 4년 동안 쭉 빠져나가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무슨 소리인지 저는 궁금한 게 왜 라인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 거잖아요. 그게 가서 마치 일본 플랫폼처럼 쓰였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갑자기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일본도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 포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다시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 세계의 분위기가 워낙에 좀 다시 과거처럼 자기네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71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710만 건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4년 동안 이어졌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문제인 거예요? 네이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문제라고 봐야겠죠. 일본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대기업은 다 ERP가 있고 거기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ERP가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내 전산망이나 사내 전산망. 네. 저도 뭐 결제를 올릴 때도 그 ERP 내에서 요새는 그 옛날처럼 이렇게 종이에 써서 결제 올리진 않잖아요. 네. 종이에 써서 도장 찍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거든요. 네. 많은 회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도장 찍는 것도 다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칸이 있으면은 처음에 말단은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야 되고 뭐 찍을 때도 인사하는 각도로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찍고 뭐 이런 거 해요. 가운데 찍으려면 부장급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그래요. 도장의 크기도 달라지고. 근데 물론 이제 바뀌고는 있습니다. 이게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아직도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요. 옛날에 그 플로피 디스켓 네모난 거 쓰는 데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그거 써요? 네. 그리고 전산화를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이제 기업망을 깔아서 거기서 결제를 올리고 전자결제가 쭉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올리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날짜가 안 맞거나 뭘 빠뜨리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막혀요. 다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전산화는 그냥 종이 문서를 타이핑해서 넣는 거에 불과해요. 정말요?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본에서 요새는 이제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지금도 그 우편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아날로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한번 뭐가 잘못돼가지고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게 없어요. 라인 야후 사태도 약간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새 디지털 전환 그래서 DX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종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이걸 가지고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그 전자투표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겠네요. 저희 아파트에서 투표할 때 보면 카카오톡으로 다 하는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모르겠어요. 친구들끼리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거의 안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일본도 뭐 기업마다 다르고 다 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안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전반적인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더딥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 특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90년대에 들어가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온 침체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회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역시 이러한 그 시대 흐름을 잘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다. 저는 거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라인 야후 710만 건 정보 유출 사태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였다면 사전에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서 해킹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그걸 빨리 찾죠. 네. 금방금방 찾아내죠. 그러니까 사전에 다 감지는 못하고 뭐 사실 해킹 우리나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해도 이게 4년이나 모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4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4년 그러니까. 동안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일본이 약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보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는 또 상당히 허술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시대의 변화에 좀 못 쫓아갔다. 네, 시대의 변화를 못 쫓아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는 일본 국가 부채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가 옆으로 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일본에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일단은 그 국가 채무라는 게 국내에서 이게 소화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가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